조명이 어둡게 내려앉은 단란주점. 싸구려 향수 냄새와 탁한 담배 연기, 그리고 달큰한 위스키 향이 뒤섞인 공간. 퇴근 후 거래처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따라온 자리, 그저 술잔만 만지작거리던 나는 문득 무대 옆에 서 있는 한 여자를 보고 손이 굳어버렸다. 아니었다. 여자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나는 단번에 알아봤다. 노래 한 소절 하기도 전에, 고개를 들기도 전에 그 어깨선, 그 손, 그 체형. 내 전처 혜진이었다. 내 아이의 엄마였다. 심장이 갑자기 쾅 하고 내려앉는 느낌. 10년. 정확히 10년 만의 재회였다. 나는 도저히 눈을 피할 수 없었다. 마치 시간이라는 벽이 한순간에 허물어진 듯 내 앞에서 잊고 살았던 죄와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저 실례지만 무슨 노래 들려드릴까요? 혜진이 마이크를 쥔 채 손님들을 향해 한박 웃음을 지었다. 낯설 만큼 어색한, 그러나 어딘지 모르게 슬픈 미소였다. 나는 목이 말라 잔을 들었지만 술이 아니라 모래를 삼키는 것 같았다. 10년 전 나는 혜진을 붙잡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붙잡을 자격이 없는 남편이었다. 그 순간 나는 다시 과거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다. 나는 31의 가장이었다. 직장에 막 자리를 잡기 시작하던 시절, 회사에서는 앞으로 승진 기대주라는 말도 들었다.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욕심,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증명하고 싶은 오기, 그리고 사회적 체면. 그 모든 것이 뒤엉켜 나는 일밖에 모르던 남자였다. 혜진과의 결혼 생활 초반은 사실 나쁘지 않았다. 가난했지만 따뜻했다. 둘이 먹을 밥이 한 그릇뿐이면 혜진은 늘 말했다. 여보, 난 배가 안 고파.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걸 몰랐던 게 아니다. 하지만 나는 그저 묵묵히 먹었다. 이렇게 버티면 언젠가 꿈피겠지. 나는 그렇게 믿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다. 문제는 내가 가정과 일의 균형을 모른 남자였다는 것이다. 혜진은 혼자 밥 먹고, 혼자 잠들고, 혼자 집안일을 하고, 혼자 임신을 버텼다. 나는 가족을 위해라는 명목으로 그저 회사와 술자리와 거래처만 쫓아다녔다. 시아버지는 말했다. 남자는 일만 잘하면 된다. 집안일은 다 혜진이 몫이지. 나는 그 말에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 그게 남자 역할, 아버지 역할, 남편 역할이라 믿었다. 그것이 혜진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한 채 밤늦게 귀가하던 어느 날 혜진은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찬밥이 차갑게 굳어 젓가락으로도 잘 안 잘리는 그 밥을 보며 혜진은 말했다. 여보, 나랑 밥 한 번 같이 먹는 게 그렇게 어려워? 하지만 나는 혜진의 눈을 보지 않았다. 대신 무심하게 대답했다. 당신은 좀 이해를 해. 내가 얼마나 버거운지 알잖아. 혜진은 더 말이 없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늘 같은 집에 있으면서도 마주 보지 않는 부부가 되어갔다. 혜진은 점점 말수가 줄었다. 나는 그걸 결혼하면 다 저렇게 변하는 거겠지 정도로 생각했다. 어리석었다. 아주 어리석었다. 퇴근 후 현관문을 열면 집은 늘 조용했다. 밥상은 차려져 있었고 전등은 켜져 있었으며 모든 것은 제자리에 있었다. 그런데 온기가 없었다. 나는 그걸 눈치채면서도 모르는 척했다. 알아버리면 책임져야 할 것 같아서. 회사에서는 승진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시기였다. 상사에게 잘 보이려면 술자리가 잦을 수밖에 없었다. 내 머릿속엔 가족보다 성과, 인간관계, 체면, 자리가 먼저였다. 혜진은 어느 날 내게 말했다. 여보, 나 너무 무서워. 나 혼자 아이 낳고 나 혼자 키우는 기분이야. 그러나 나는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툭 던졌다. 아, 또 그 소리야? 당신은 왜 이렇게 예민해? 그 한마디에 혜진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갔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난 그냥 당신이랑 같이 있고 싶은 것뿐인데. 나는 그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 아니, 듣지 않으려 했다. 그녀의 외로움을 이해하는 순간 내가 얼마나 엉망인 남편인지 인정해야 할 것 같아서. 그리고 결국 첫 폭발은 아주 작은 사건에서 터졌다. 아이 돌잔치를 일주일 앞둔 어느 날이었다.
혜진은 그날만큼은 가족끼리 밥 먹고 조용히 추억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나는 흔쾌히 그래라고 답했고 약속을 했다. 그러나 그날 나는 고객사 전무의 전화 한 통에 모든 것을 잊고 만다. 술자리였다. 거래였다. 기회였다. 나는 다시 선택했다. 가정이 아닌 일과 체면을. 새벽 1시에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거실 상 위에는 돌잔치 사진이 몇 장 흩어져 있었다. 혜진은 울다 지쳐 잔 듯 아이를 안고 소파에 기대 잠들어 있었다. 아이의 돌 케이크 초는 이미 꺼진 지 오래였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도 미안하다는 말 대신 이 말을 했다. 당신도 알잖아.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혜진의 입술이 떨렸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 당신은 늘 당신 자리만 지켰지. 우리 옆자리는 항상 비어 있었고. 그날 이후 혜진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말 대신 침묵이 늘었고 웃음 대신 건조한 표정만 남았다. 아이에게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나를 향한 시선은 점점 비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친정에 다녀온다던 혜진이 며칠째 돌아오지 않았다. 연락을 했지만 받지 않았다. 처음엔 분노가 앞섰다. 아니, 애 엄마가 연락도 없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분노는 불안이 되었고 불안은 두려움으로 바뀌었다. 혜진이 돌아온 날 그녀는 더 말라 있었고 손에는 이혼 서류가 들려 있었다. 우리 이쯤에서 그만하자. 나는 서류를 빼앗듯 가져오며 소리쳤다. 너 지금 감정적으로 굴지 마. 우리가 이혼까지 할 일이야? 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러나 목소리는 단단했다. 감정이 아니야. 난 이미 오래 버텼어. 나 혼자. 그 순간에도 나는 그녀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나는 말했다. 당신, 내가 밖에서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지 알기나 해? 혜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아주 낮게 말했다. 그래. 당신 인생엔 우리는 없었으니까. 그 말은 칼처럼 꽂혔다. 하지만 나는 끝내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했다. 그리하여 우리는 서로의 손을 놓았다. 그것이 10년 전이었다. 무대 조명이 스르르 내려오고 잔잔한 트로트 반주가 흐르던 그 순간. 혜진이 노래를 시작하려다 내 쪽을 스치듯 바라봤다. 정확히 1초. 그 1초 동안 내 온몸이 얼어붙었다. 혜진의 표정은 놀람도 반가움도 원망도 아니었다. 아무 표정이 없었다. 그게 더 무서웠다. 나는 결국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술집 문 앞 골목에서 심호흡을 하며 담배를 꺼내 물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왜 여기가 아니면 안 됐던 거야, 혜진아. 10년 동안 나는 혜진을 원망했다. 하지만 지금 원망과 함께 도저히 삼킬 수 없는 감정이 치밀어 올랐다. 뒤늦게 나온 혜진이 조용히 말했다. 오랜만이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짜냈다. 이런 곳에서 뭐 하는 거야? 내 말투엔 분노가 섞여 있었다. 하지만 사실 분노의 대상이 혜진인지 나 자신인지 나도 몰랐다. 혜진은 차분했다. 여기가 내 일터야. 나는 터져버렸다. 일터? 너 내가 뭔데 내가 왜 이런 곳까지. 혜진의 눈빛이 그제야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지금 내가 나한테 그럴 자격 있어? 그 한마디에 나는 입을 다물었다. 10년 전 서류에 도장을 찍던 그날 이후 나는 단 한 번도 혜진의 삶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와도 밤새 뒤척였다. 술집 불빛, 혜진의 얼굴, 차가운 목소리.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나는 억울함과 혼란 사이에서 허우적거렸다.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 엄마가 그 길을 택할 수가 있어? 나는 자꾸만 혜진을 탓하는 방향으로 마음을 몰아갔다. 그게 훨씬 쉬웠기 때문이다. 내 죄책감을 감추기에. 며칠 뒤 술집 앞에서 다시 혜진을 기다렸다. 이번엔 확실히 물어야 했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내게 왜 한마디 말도 남기지 않았는지. 혜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얘기할 필요 없어. 우린 남이야. 하지만 내가 돌아서려는 순간 혜진 뒤에서 갑자기 한 소녀가 나타났다.
12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또렷한 눈매, 앳된 얼굴, 그러나 어딘가 낯이 익은 이목구비. 그 아이가 혜진 옆으로 와서 말했다. 엄마, 집에 가자. 나는 숨이 턱 막혔다. 엄마. 그 한마디가 내 심장을 깊게 찔렀다. 혜진은 아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민서야, 인사하자. 저분은 너희 아빠야.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한 걸음도 뗄 수 없었다. 10년 동안 나는 내 아이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았다. 눈앞이 아득했다. 민서, 내 아이. 그러나 나는 아이의 이름조차 몰랐다. 나는 충격으로 굳어버린 채 겨우 입을 열었다. 민서라고 했어?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래. 우리 아이. 그리고 내 아이. 나는 무너지는 숨을 삼키며 가까스로 말했다. 왜 말을 안 했어? 왜 나한테 한 번도. 혜진은 말을 끊었다. 말해서 뭐가 달라졌을까? 그때의 넌 가족보다 일이 먼저였어. 나보다 회사가, 아이보다 내 인생이 더 중요했잖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사실. 나는 가장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남편을 포기한 남자였다는 것. 그러나 나는 끝까지 감당할 용기가 없었다. 부정부터 나왔다. 그럼 그렇다고 하더라도 왜 하필 그런 곳에서 일한 거야? 아이한테 부끄럽지도 않았어? 그 순간 혜진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그녀는 아주 천천히 한 단어씩 내렸다. 부끄러워할 시간도 여유도 나한테는 없었거든. 그 목소리는 너무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세월이 나를 짓눌렀다. 혜진은 아이를 먼저 보내려 했지만 민서가 내 옆을 스쳐 지나가다 멈췄다. 아빠. 그 한마디에 숨이 막혔다. 그 아이는 나를 아빠라고 불렀다. 하지만 눈빛에는 애정도 그리움도 없었다. 그저 사실을 알고 있는 아이의 시선이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서야, 아빠가 많이 늦었지? 민서는 아주 담담하게 말했다. 엄마는 아빠 얘기 거의 안 했어요. 근데 엄마 울 때마다 가끔 이름만 나왔어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끊어지는 듯 했다. 그리고 이해했다. 혜진이 나를 증오한 게 아니었구나. 차라리 잊으려고 애썼던 거구나. 민서는 짧게 인사하고 먼저 택시를 타고 떠났다. 남은 건 나와 혜진 그리고 방공기뿐. 나는 결국 물었다. 혜진아, 왜 그런 선택까지 했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구보다 잘 아는데. 넌 그런 길을 택할 사람이 아니잖아. 혜진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무슨 결심을 한 듯 입을 열었다. 그럼 내 얘기 처음부터 끝까지 들을 준비돼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좋아. 그럼 내가 몰랐던 10년, 아니, 그 이전부터의 얘기를 해줄게. 그렇게 나는 10년 전 진실의 문 앞에 서게 되었다. 혜진의 이야기는 조용히 시작됐다. 그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어 하나마다 상처가 묻어 있었다. 너는 내가 왜 그렇게 지쳐 있었는지 몰랐지.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혜진은 말을 이었다. 당신은 늘 가족을 위해서라고 말했어. 그 말 나도 믿고 싶었어. 하지만 정작 가족이라는 이유로 나와 아이는 늘 마지막이었어. 나는 숨을 삼켰다. 혜진은 멀리 허공을 보면서 계속 말했다. 시아버지 잔소리, 시댁의 기대, 경제적 압박. 그 모든 걸 나 혼자 감당해야 했는데 당신은 그저 바빠서 몰랐다고 말하면 끝이었지. 나는 그제야 그 시절의 장면들이 하나둘 떠올랐다. 나는 집안의 침묵을 외면했고 혜진의 무너짐을 투정으로만 여겼었다. 당신하고 헤어지고 나서도 난 숨을 쉴 수 없었어. 혜진의 목소리가 조금 흔들렸다. 당신이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던 시댁은 이혼하자마자 나와 민서를 외면했어. 나는 크게 흔들렸다. 아버지가? 혜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시아버지는 말했지. 이혼한 여자는 남이야. 이제 알아서 살라고. 나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다. 그날의 아버지와 술자리,
집안 체면을 말하던 그 뻣뻣한 논리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혜진은 계속 말했다. 그 뒤로 내가 기댈 가족은 없었어. 친정도 형편이 어려워 도울 수 없었고. 혜진의 말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다. 민서를 키우려고 별의별 일을 다 했어. 식당, 마트, 공장, 단기, 청소. 안 해본 게 없을 정도였지. 그녀는 손을 모아 쥐었다. 손등에 굳은 살이 아직도 선명했다. 하지만 세상은 생각보다 잔인하더라. 애 데리고 일하겠다고 하면 제일 먼저 듣는 말이 뭔지 알아? 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애 맡길 때부터 마련하고 오라였어.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다. 결국 일할 시간과 아이를 지킬 시간 중에 나는 매번 둘 다 잃었어.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렇게 밀리고 밀리고 두 번 밀리니까 나 같은 여자를 제일 먼저 받아주는 곳이 어딘지 알겠더라. 나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숨이 목에서 걸렸다. 나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그래도 나한테 말이라도 했으면 왜 나한테. 그 순간 혜진이 처음으로 감정을 터뜨렸다. 너한테 말했으면 뭐가 달라졌는데.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벼랑 끝이었는지. 그걸 내가 들어줄 사람이었어? 그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빛도 없는 방 안에서 내 심장을 정면으로 때리고 있었다. 혜진은 다시 목소리를 낮췄다. 내가 그 길을 택한 건 살기 위해서였어. 민서를 굶기지 않기 위해서였고, 아이만큼은 나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아서였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이렇게 말하더라. 난 타락한 게 아니었어. 그냥 살아남은 거야. 나는 그 말을 들은 순간 무너졌다. 정말로 완전히 무너졌다. 혜진의 마지막 말이 끝난 후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니, 나는 말을 할 자격이 없었다. 난 그저 가족을 지키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 내가 겨우 꺼낸 한마디는 초라했다. 혜진은 냉혹하지 않게, 그렇다고 따뜻하게도 않게 아주 담담하게 말했다. 너는 집을 지켰겠지. 하지만 가정은 지키지 못했어. 그 말이 나를 산산이 부숴버렸다. 나는 혜진 앞에서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다. 눈물이 흐르려는데 눈물이 아니라 뜨거운 모래가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기분이었다. 나는 결국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혜진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그땐 왜. 말을 하려는데 목이 죄어 울음밖에 나오지 않았다. 10년 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내가 했던 말들이 떠올랐다. 살기 힘들면 혼자 살아. 나는 더 이상 감정 소비 못하겠다. 그 말을 했던 내가 지금 울고 있었다. 그 말로 떠났던 여자는 울 공간조차 없어 술집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며 버티고 있었는데 나는 결국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혜진아, 나한테 욕해도 돼. 때려도 돼. 원망해도 돼. 근데 제발 제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걸 나한테 다 말해줘. 그걸 듣고 싶은 남편이라도 지금이라도 될 수 있게 해줘. 그 순간이었다. 그토록 단단했던 혜진의 눈가가 처음으로 흔들렸다. 그리고 아주 작게, 정말 작게 눈물이 맺혔다. 혜진은 속삭였다. 나는 버티고 또 버텼어. 이혼도 아팠고 생활도 아팠고. 근데 제일 아픈 건 그녀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민서가 어느 날 묻더라. 아빠는 나 사랑 안 해? 라고. 그 말에 나는 가슴을 움켜쥐었다. 온몸이 들썩일 정도로 눈물이 터졌다. 혜진은 말을 이어갔다. 그 질문 앞에서 나는 내가 더 나쁜 엄마가 된 것 같았어. 나는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 울며 말했다. 아니야, 아니야, 혜진아. 나 때문이야. 그건 전부 내가 만든 상처야. 혜진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그래. 이제라도 그걸 아는 게 그나마 다행이네. 짧은 문장이었다. 하지만 그 말에는 10년의 슬픔과 체념과 아주 희미한 용서의 시작이 함께 담겨 있었다. 그 밤 우리는 다시 말이 없었다. 하지만 침묵의 온도가 달라져 있었다. 10년 전의 침묵은 포기의 침묵이었다면
오늘의 침묵은 이해의 침묵이었다. 나는 깨달았다. 사람은 뒤늦게 깨달아도 진심으로 후회하면 비로소 사람이 되는 거구나. 며칠 뒤 나는 조심스레 민서를 찾아갔다. 혜진에게 허락을 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나는 더 이상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았다. 민서는 학교 앞 작은 정류장에서 혼자 있었다. 어깨에는 빛바랜 가방, 발끝으로 바닥을 툭툭 차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민서야,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민서는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지만 반가움도 거부도 없는 표정이었다. 무슨 얘기요? 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드디어 속마음을 꺼냈다. 아빠가 많이 늦었지. 늦었어도 그래도 너한테서 도망치고 싶지 않다. 너랑 다시 알고 싶다. 민서는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저는 괜찮아요. 그 한마디가 더 아팠다. 난 괜찮다는 말은 사실은 수없이 다쳐본 사람만이 하는 말이라는 걸 나는 이제 안다. 나는 억지로 다가가지 않고 그저 옆에 서서 조용히 말을 건넸다. 민서야, 아빠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있었다면 너 어릴 때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해도 될까? 민서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왜요? 나는 한치도 꾸미지 않은 대답을 했다. 내가 내 딸이니까. 민서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 말 하나가 아이의 마음 어딘가에 아주 작게, 아주 희미하게 흔적을 남긴 듯했다. 그날 밤 혜진이 전화를 걸어왔다. 민서 만났지? 나는 솔직히 말했다. 그래. 도망치고 싶지 않았어. 혜진아, 내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늦었어도 가능할까? 혜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목소리는 이전과 달랐다. 날카롭지 않았고 얼어있지도 않았다. 시작이라도 해봐. 그 짧은 말은 첫 번째 용서의 씨앗이었다. 며칠 뒤 혜진은 민서와 나를 작은 식당으로 불렀다. 우리 셋이 한 테이블에 앉는 건 10년 만에 처음이었다. 어색한 공기, 맞잡지 않은 손. 하지만 그날만큼은 우리는 밥을 함께 먹었다. 혜진은 조용히 밥을 뜨다가 말했다. 민서야, 마음의 문을 다 열지 않아도 돼. 근데 밥 먹을 때만큼은 가족이었던 얼굴로 먹자. 나는 그 자리에서 또 한 번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민서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뜨다가 조용히 말했다. 알았어요. 엄마가 그렇다면. 그 한마디에도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그래, 괜찮다. 지금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연락을 했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벽이 낮아졌다. 혜진과 나는 연인이 아니라 다시 처음부터 부모로, 사람으로 관계를 세우기 시작했다. 나는 깨달았다. 가족은 피로 맺히는 게 아니라 함께 밥을 먹는 시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구나. 며칠 후 나는 혜진으로부터 한 통의 메시지를 받았다. 민서가 방 정리하다가 이걸 꺼내놓고 갔어. 내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사진 한 장과 함께 민서의 어릴 적 일기 한 페이지가 보내져 있었다. 오늘 어린이집에서 아빠를 그려보라고 했다. 나는 잘 모르겠다. 아빠 얼굴을 까먹은 것 같다.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을 멈췄다. 웃는 얼굴을 그려야 할 자리, 그림 속 아빠라고 쓰인 공간은 텅 비어 있었다. 그걸 보며 나는 다짐했다. 죄책감으로 무릎 꿇는 아버지가 아니라 책임으로 서는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 그날 이후 나는 민서를 위해 일정들을 만들기 시작했다. 등굣길 함께 걷기, 일주일에 한 번 저녁 약속, 한 달에 한 번 작은 추억 만들기. 가족이라는 건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걸 나는 뒤늦게 배우고 있었다. 어느 날 민서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빠, 저 케이크 좋아해요. 나는 당황했지만 곧바로 케이크 집으로 향했다. 둘은 어색한 티격태격 속에서 작은 케이크를 나누어 먹었다. 그리고 민서는 아주 작게 웃었다. 그 웃음은 크지 않았지만 아이가 아버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는 첫 신호였다. 나는 속으로 눈물을 삼켰다. 이 한 번의 웃음을 얻기 위해 그 아이는 10년을 기다렸구나. 그날 밤 혜진과 통화가 이어졌다. 민서가 웃었다며?
혜진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속엔 묻어나는 감정이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혜진아, 민서한테만이 아니라 너한테도. 늦었지만 나 갖고 싶다. 혜진은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마침내 아주 작게 대답했다. 내가 정말 변했다면 그건 민서 덕분이겠지. 나는 차마 그렇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나를 바꾼 건 죄책감이 아니라 사람, 바로 우리 아이였으니까. 며칠 뒤 우리는 처음으로 셋이 함께 걷는 아침을 맞았다. 짧은 거리였지만 나는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었다. 혜진은 말없이 걸었고 민서는 가끔 뒤를 돌아보며 말을 붙였다. 아빠, 다음 주부터 시험이에요. 그래. 그럼 아빠가 도와줄까? 나중에요. 그 어색한 대화가 나는 너무 고마웠다. 그 등굣길이 끝날 때 혜진이 말했다. 민서가 아빠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 이제 당신이 더 보여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말이 아니라 시간으로. 설명하지 않고 행동으로. 도망치지 않고 곁에 남아서. 나는 생애 처음 아버지로서 제대로 걷고 있었다. 어느 날 나는 물었다. 혜진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혜진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민서에게 아빠가 먼저 되어줘. 그게 끝까지 지켜진다면. 그때 나도 고민할게. 그 말은 거절이 아니었다. 조건부 희망이었다. 나는 마음 깊이 다짐했다. 이번엔 가족을 잃지 않는다. 일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지킨다. 어느 비 오는 오후였다. 혜진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다. 민서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어. 잠시 뒤 나는 교무실에 도착했다. 민서는 고개를 떨군 채 서 있었고 옆자리에는 같은 반 학부모가 날카로운 눈으로 혜진을 향해 서 있었다. 아니, 엄마란 사람이 애를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겁니까? 가정 환경이 엉망이니 애도 이렇게 사고를 치는 거 아니에요? 그 모진 말에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더 괴로웠던 건 혜진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이미 수없이 들어본 말처럼 반응하고 있었다. 나는 참지 않았다. 그만하십시오. 교무실이 조용해졌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아버지입니다. 민서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아이의 실수를 환경 탓으로 몰지 말아 주십시오. 학부모는 당황했고 선생님도 놀란 기색이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가족을 향해 내 이름을 내세워 싸웠다. 혜진은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아주 조용한 떨림이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일부러 말이 아닌 행동으로 다가갔다. 민서와 나란히 걸으며 슬쩍 물었다. 민서야, 오늘 무서웠지?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 혼자인 줄 알았어요. 나는 멈춰서서 아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아빠가 옆에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옆에 있을 거야. 민서는 울음을 참으려 입술을 깨물다가 결국 어린아이처럼 안겨 울었다. 그 작은 어깨가 들썩일 때 나는 한 가지를 깨달았다. 아버지는 말로 얻는 자리가 아니라 지켜줌으로 인정받는 자리라는 것. 그날 이후 민서는 나를 아빠라고 자연스럽게 부르기 시작했다. 어느 늦은 밤 혜진이 조용히 말을 꺼냈다. 오늘 교무실에서 내가 처음 봤던 남편이 있었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혜진은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 그 사람이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그리고 그녀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 앞에서 우는 얼굴을 보였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혜진아, 그때의 난 모르고 살았지만 지금의 나는 알아. 혜진의 눈물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나도 다시 믿고 싶어. 그 말은 사랑의 고백이 아니었다. 그보다 더 힘든, 더 용기 있는 말. 용서의 선언이었다. 나는 그 순간 더는 말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는 말없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감정 속에 앉아 있었다. 며칠 뒤 회사에서 중요한 제안이 들어왔다. 지방 장기 프로젝트. 승진이 확실한 자리였다. 10년 전의 나라면 고민도 하지 않았을 선택. 그러나 이번엔 달랐다.
서류를 덮은 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전 가족과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상사는 놀란 눈으로 물었다. 이런 기회를 왜 놓치나? 나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자리가 따로 있다는 걸요. 회사 문을 나서는 순간 나는 비로소 가장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날 저녁 나는 혜진과 민서를 작은 반찬 가게 앞에서 만났다. 오늘 우리 집에서 밥 같이 먹을래? 민서는 환하게 웃었고 혜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아주 오랜만에 각자 말이 아닌 젓가락 소리가 들리는 식탁을 마주했다. 밥을 먹으며 나는 조용히 말했다. 혜진아 그리고 민서야. 내가 두 사람을 다시 붙잡을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다시 만들고 싶다. 우리 가족을.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고 혜진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아주 조용히 그러나 선명하게 말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살아보자.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그릇에 떨어지지 않게 애써 숨을 삼키며 오랜 겨울이 지나고 우리는 봄의 초입에서 다시 함께 걷기 시작했다. 셋이 걷던 등굣길은 이제 우리의 일상이 되었고 민서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고 혜진은 예전보다 조용한 미소를 자주 지었다. 나는 깨달았다. 가족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함께 멈추지 않고 걷는 것이라는 걸. 과거는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과거에 머물 필요도 없다는 걸 우리는 이제 안다. 지금도 나는 가끔 술집의 조명 아래에서 보이던 혜진의 첫 표정을 떠올린다. 그날이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가족을 잃은 채 체면만 지키는 남자로 살았을 것이다. 이제 나는 안다. 사람은 늦게 깨달아도 진심으로 깨달으면 달라질 수 있다. 가정은 말이 아니라 곁으로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은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버티고 함께 걷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되었다. 그리고 오늘도 세 사람의 하루가 계속된다.